지난 비투 영상에서 다음에는 돈 떼이지 않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은 도둑놈들이 돈 떼먹기 딱 좋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어려움을 해치고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 명칭이나 그런 것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째로 우선 돈을 빌려줄 때는 무조건 차용증을 받으세요. 차용증에는 꼭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시고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친구끼리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써달라고 하긴 쉽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는 빌려주는 돈은 꼭 계좌이체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 등을 꼭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이라도 어떻게든 친구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서 갖고 계세요.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능력껏 알아내셔야 돼요. 채무자가 잠수 타버리고 거주지도 모르면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나중에 뭐라도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때릴 것 같으면 어떻게든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갚기로 한 날짜가 아무리 지나도 연락도 없고 돈 줄 생각도 없네요. 처음에는 전화라도 받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행동에 들어가야 돼요. 떼인 돈이 뭐 몇천에서 몇억이면 당연히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제가 설명하는 건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금액이 아닌 경우에 힘들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작성했던 차용증을 가지고 가까운 법원으로 갑니다. 차용증을 안 썼을 경우에는 앞에 말했던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가세요. 법원에 가면 우리는 이제 지급명령이라는 걸 신청할 거예요. 지급명령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법원에다가 나 얘한테 빌려준 돈 있는데 얘가 안 준다. 얘한테 돈 좀 갚으라고 말해줘. 뭐 그런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럼 그 내용을 채무자한테 송달하고 송달 후에 2주 동안 채무자 쪽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법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절차인 거죠. 그런데 이 지급명령을 하려면 법원에 송달료와 인지대라는 걸 내야 돼요. 이 금액은 받을 돈의 금액에 따라 달라요. 제가 2016년에 5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을 신청했던 내역을 봤는데 인지대 2,400원에 송달료 54,000원을 냈네요. 물론 이런 금액들은 법적으로 채무자한테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돈 안 갚으려고 잠수 탄 애들한테 소송한 금액만 받아내는 것도 감지덕지지 이런 거 주려고 하겠어요? 받아내려면 또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아주 족같죠. 그냥 대부분 이건 포기합니다. 아무튼 신청서에다 채무자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대략적인 내용과 차용증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접수를 받아줘요. 접수를 할 때 차용증에 언제까지 갚기로 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날짜 이후로 법정 이자만큼 금액을 더해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채무자 주소를 모르거나 이사를 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쓰고 이사 전 주소를 쓰거나 하세요. 그럼 법원 접수 후에 내용이 문제 없으면 채무자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게 채무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보통 접수 후 최소 2주에서 길면 한 달까지도 걸려요. 그럼 주소가 맞고 일반적인 채무자라면 송달이 되고 이의제기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급명령 판결이 내려져요.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채무자고 절대로 줄 생각 없는 악질에 이미 빚도 많은 놈들이라면 이런 거 한두 번 겪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 송달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급명령은 무조건 채무자가 송달을 받아야 효력이 생겨요. 송달이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 송달이 오면 집에 사람이 없는 척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 안 산다거나 그런 식으로 절대로 소장을 받지 않아요. 그럼 다시 나에게 법원에서 상대방 패문부재로 주소 보정 명령이 내려옵니다. 앞에서 주소를 모르거나 틀린 주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소 보정 명령이 와요. 주소 보정 명령을 받으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가 있어요. 그 초본을 보고 채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다시 송달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초본을 보고 주소를 알아냈으면 쓰면 되는 건데 앞에 말한 집이 맞으면서 일부러 안 받는 애들은 당연히 주소도 그대로예요. 그럼 주소는 그대로라고 다시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송달 신청을 할 때 일반 송달로 보내면 무료지만 특별 송달이나 휴일 송달 같은 거 하면 추가로 요금을 또 내야 됩니다. 참 족같죠? 그런 거 보면 떼인 돈 받는데 국가에서 대체 도와주는 건지 방해를 하는 건지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집에서 일부러 안 받는 애들은 특별 송달이나 휴일 송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안 받아요. 정말 부재중으로 안 받는 일반 채무자 같은 애들이나 소용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또 송달하면 또 패문부재로 주소 보정 명령이 또 올 거예요. 그럼 또 초본 떼고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대체 이걸 이렇게 반복할 이유가 있나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행동으로 세 번째 패문부재를 받게 되면 그때는 이제 소액재판 소송을 하거나 뭐 그런 내용이 올 거예요. 여기까지 보통 첫 접수 후에 빠르면 2달 반, 늦으면 3달 이상 걸립니다. 참 족같죠? 그럼 이제 소액재판 소장을 다시 접수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뭔가 감이 오시나요? 지급명령은 친구 같은 일반적인 채무자라면 효과가 있지만 빚이 많은 악성 채무자라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악성 채무자라면 처음부터 소액재판을 신청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송달이 한 번에 되면 비용이나 시간도 절약하고 간편한데 확실히 가정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기를 포기한 애들한테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럼 이제 소액재판을 신청하는데 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돈을 내야 돼요. 저는 앞에 말했던 같은 채권으로 소액재판 때는 인지대 22,000원, 송달료 90,000원을 추가로 냈네요. 참 족같죠? 진짜 이렇게 계속 돈 낼 때마다 돈 받기가 이렇게 힘드니까 도둑놈들이 돈 떼먹고 다니는구나 싶어요 진짜. 참고로 송달료는 소송 이후에 금액이 남으면 자기가 신청한 계좌로 이체해주긴 해요. 뭐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고 어떻게 남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소송한 게 하도 많아서 통장으로 몇 번 들어오니까
들어온 적은 있는데 어떤 게 얼마가 남고 그런지는 계산날 엄두도 안 나요. 암튼 이렇게 또 접수를 하면 또 송달이 됩니다. 그럼 결과는 당연히 패문부재겠죠. 그럼 또 주소 보정이 나오고 이렇게 2번 정도 반복하면 이번엔 지급 명령과 다르게 그냥 재판 날짜가 잡혀버려요. 해당 날짜에 저는 재판에 가면 되는 거고 가면 무조건 승소합니다. 왜냐? 돈 떼먹은 놈은 재판에 안 나올 거니까. 뭐 시시비비를 가릴 게 있어야 재판을 하죠. 지금까지 재판에 3번 갔는데 채무자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원고 승소 판결. 그렇게 기다리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으면 판결문이 집으로 옵니다. 와, 이제 판결문을 받았으니까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말했지만 한국은 도둑놈들이 돈 떼먹기 좋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부터는 더 속 터지는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판결문을 받았으니 이제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겠죠? 어떤 게 있나 봤어요. 재산명시라는 제도와 통장 가압류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이게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지 도둑놈들이 더 합법적으로 떼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건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우선 재산명시는 그냥 지가 출석해서 나 재산 이거 있어요. 셀프 보고하는 거예요. 물론 허위로 보고하면 안 되지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있으면 명의를 돌려버리면 되고 예금이 있으면 남의 계좌로 다 이체시켜버리면 됩니다. 대체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보이시나요? 통장 가압류는 좀 효과가 있겠지 했는데 더 어이가 없었죠. 당신이 직접 채무자가 어느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서 적어내야 돼요. 제 상식에서는 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로 전국의 모든 은행에 조회가 되어서 돈을 가압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은행에 돈이 있는지도 자기가 알아내야 되고 심지어 금액까지도 알아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500만원에 받을 돈이 있고 채무자가 A은행에 400만원, B은행에 100만원의 돈이 있는데 제가 C은행 300, D은행 200을 적어서 접수하면 압류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A은행 100만원, C은행 400을 적으면 A은행에 300만원이 남아있어도 100만원밖에 회수가 안 돼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아니 대체 저 같은 일반인이 돈 안 주려고 거주지 불명으로 잠수한 새끼가 어떤 은행 통장을 쓰는지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금액 얼마였더라? 은행별로 50만원인가 100만원인가는 최저생활비라나 뭐라나 하면서 돈이 있어도 압류를 못합니다. 이 말은 곧 500만원이 있어도 은행별로 50만원씩 10개 은행에 넣어두면 압류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차피 작정하고 떼먹은 애들은 자기 계좌를 사용하는 걸 아예 포기합니다. 한마디로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빨간 딱지라고 말하는 동산 압류도 알아봤죠. 채권자가 A고 집이 A의 부인인 B의 명의라면 B의 집에서 A의 소유물에 한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TV나 냉장고 이런 게 남편의 단독 소유일 리 없죠. 무슨 소리겠어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선 악성 채무자 애들은 거주지 불명인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사를 해도 거주지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돈 떼먹기 좋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떼이지 않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고요? 보시면 모르겠어요? 돈 떼이지 않는 방법, 그건 바로 안 빌려주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돈 떼먹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돈 빌려주고 싶으세요? 절대 누구에게도 친구 사이라면 더더욱 돈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돈을 빌려주는 순간 더 이상은 그 친구랑은 친구가 아니게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라면 빌려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세요. 저는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정말 믿을만한 친구한테만 못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빌려줄까 말까 망설이는 상대라면 대부분 안 갚는 놈들이에요. 이 친구에게는 못 받아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주는 놈들은 내가 아무리 잊고 살아도 언젠가 반드시 줍니다. 안 줄 놈은 개지랄해도 안 주고 줄 놈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줘요. 여러분들 눈에도 줄 놈 안 줄 놈들이 보일 거예요. 이 친구라면 안 주더라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못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한테만 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시고 그 외에는 딱 잘라서 돈 없다고 거절하세요. 거절하면 그냥저냥한 사이로 계속 지낼 테지만 빌려준 순간 아마 향후 몇 년 안에 못 보는 사람 될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빌려도 꼭 갚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회비를 내는데 현금이 1000원 모자라서 누구에게 1000원을 빌리면 저는 어떻게든 갚아요. 물론 상대는 1000원이니까 됐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주겠다고 해요. 금액이 소액이니까 빌리면서도 저도 혹시 잊어버릴지도 몰라서 그 친구에게도 꼭 당부해둡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돈을 주지 않으면 꼭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달라고 얘기하라고요. 그냥 달라고 해 라고만 하면 상대방은 그렇다고 진짜 달라고 하면은 자기를 오히려 쪼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망설이기 때문에 저는 꼭 말해달라고 해요. 그리고는 대부분 말한 날짜 이전에 주죠. 내 돈이 소중한 만큼 남의 돈도 소중하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주변에 보면 1000원 만원 정도 하는 소액은 여기저기 그냥 빌려달라는 식으로 받아다 쓰는 양아치들 많죠. 1000원만 줘봐, 만원만 줘봐 이렇게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푼돈 끌어다 쓰는 놈들은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은 꼭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야 내가 그거 설마 떼어먹을까 봐 그러냐? 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빌려준 사람한테 큰 소리를 치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지난번 B2 영상에서 우지영 케이스가 딱 이런 케이스예요. 친구 못 믿냐 하는 놈들은 다 떼어먹을 놈들이에요. 진정한 친구는 저런 말을 하지 않죠. 결론은 돈 떼이면 받기 힘드니까 애초에 빌려주지 말자. 진정 믿을 수 있는 친구만, 친구가 돈을 못 갚으면은 친구가 많이 힘든가 보다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한테만, 못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빌려줘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이만.